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진짜로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의 소신이 명확하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좋은 기업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전자공시에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책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너무 긴데 조금 줄임말이 없나요? 줄임말 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장쌤이라고 부르시면 장쌤. 장쌤. 네, 저는 사실 장쌤을 제일 좋아합니다. 장쌤 좋네요. 네네. 저도 사실 수빈쌤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신가요? 그럼 네. 쌤끼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전자공시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주신 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장쌤의 이름에 걸맞게 이 전자공시에 대해서 되게 쉽게 잘 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또 연구원분도 같이 봤는데 이거는 거의 좀 교과서만큼 두고두고 읽어봐도 되겠다 네. 라고 할 만큼 되게 특별히 또 느꼈던 바가 엄청 쉽게 풀어주셨다. 맞아요. 사실 전자공시라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때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되게 어렵게 느꼈던 포인트였거든요. 이름부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무제표는 그나마 이제 숫자로 좀 나열되어 있으니까 좀 보겠는데 공시에는 되게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렇죠. 뭔가 이제 가독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자공시만 보고 뭔가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게 좀 던지는 듯한 게 이제 전자공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실제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좀 풀어준 게 이 책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또 흥미롭게 봤었고요. 오늘 이 시간도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 전자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셨나요? 네, 아직입니다. 안 하셨죠. 근데 결혼 상대방을 고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결혼 상대방을 딱 고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좋아. 너무 멋있고 뭐 착하고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야. 결혼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봐야죠. 그죠? 네. 딱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직접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나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투자한다니까요. 결혼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증할 기회는 어디서 찾죠? 나는 뭘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아닌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차적인 검증의 수단이 뭐겠어요? 기업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진짜로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공시라는 거예요. 공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업들이 우리가 경영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곳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걸 왜 알려주겠어요? 기업들 귀찮잖아요. 이걸 왜 알려주겠어요?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의무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정해놨겠어요? 투자자들.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보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걸 보라고 해놨는데 왜 안 보냐 이거예요. 이거는 꼭 보고서 투자를 해야지만 기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난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진국이에요. 너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의 소신이 명확하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좋은 기업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기회가 전자공시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꼭 전자공시를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얼굴도 뭐 또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괜찮다더라 라는 소개만 받고 결혼을 했다가는 이혼율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네.
당연히 성격도 안 맞을 거고 뭐 이 사람의 취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맞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자공시 속에 있으니까 딱 하나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 투자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생님은 필명에도 이제 전자공시생, 이제 범성공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다시피 전자공시생을 이름에 이제 박아놓을 정도로 네.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또 전자공시생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저도 개인 투자로 나오면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가치 투자를 먼저 배우긴 했지만 또 개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차트나 모멘텀 투자, 뭐 정보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 빠져봤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이직으로 가서 백투 베이직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나는 뭘 봐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 본 거예요. 뭘 봐야 되지? 뉴스를 더 볼까? 뭐 보고서를 더 볼까? 뭘 더 볼까? 뭘 더 볼까를 고민하는 건데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코기토 에르고 숨. 잘 모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네. 근데 그게 왜 나온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 회의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도 사실일까? 내가 듣는 것도 사실일까? 이게 모든 걸 부정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한 다음에 부정과 부정을 거듭해서 일단 내가 진짜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뽑아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내가 고민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나를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철학이 시작된 거죠. 그분의 철학이.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저도 고민을 시작한 거죠. 이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끝에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나한테 하는 걸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거는 전자공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진짜 공시생처럼 파자라고 해서 전자공시생이 되는 거죠. 전자공시를 파다 보니까 답이 보이셨나요?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3년 됐어요. 2021년 6월부터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를 꾸준하게 정리한 거 플러스 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이제 크게 잃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공시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자. 그리고 마음 급해지지 말자. 마음 급하지 않게 내가 좋은 기업들을 순환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이 사례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겪고 왔던 것 중에 좋게 봤던 것들 중에 옳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내가 잘 찾아서 이게 급해지면 매일매일 뭔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거를 천천히 생각하면 이 기업 하나를 그냥 길게 보면서 시계를 가지고 계속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투자 기회들이 적어도 분기에 한두 개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쌓인다고 싶으면 적어도 뭐 대여섯 개 포트폴리오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수익이 날 때는 팔고 또 다른 것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클로 충분히 가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자공시만 보더라도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신에 여러분이 뭐 매일매일 사람들이 번다고 하는 얘기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놓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일단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남한테 너무 이제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나 아니면 남과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바나나 원숭이 사자가 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두 개를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관련 있는 거. 바나나, 원숭이 사자. 저는 바로 원숭이 바나나를 묶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동양인들이 대부분이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어요. 그리고 서양 분들은 대부분 사자랑 원숭이를 묶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바나나를 묶는 걸 이해를 못해요. 동물끼리 묶어야지 왜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는 거냐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기절을 보면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 쌀농사 문화권과 밀농사 문화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쌀농사 문화권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을 저장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쌀농사 할 때 보면 품앗이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밀농사 보셨어요? 밀레 파종 같은 거 혼자 막 뿌리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쌀농사 문화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많이 써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친한 거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고. 진짜 그래요. 동양권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도 보면 밀농사 지역과 쌀농사 지역의 이제 바나나 원숭이 사자가 달라요.
그래요? 네, 딱 밀농사 지역이 이제 원숭이와 사자를 먹는 거죠. 근데 이 길 왜 했냐면 우리 동양문화권이잖아요.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뭐 비트코인 올랐다, 뭐 부동산 올랐다, 뭐 어떤 종목이 올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거를 일단 잊으세요. 그거를 잊고 내가 확실하게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느꼈는데 내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고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난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내 길을 꾸준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성취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저렇게 가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잊으세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 SNS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남과 비교하고 왜 난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 채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네, 맞습니다. 결국 계속 도태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깨트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서셔라. 네. 근데 그 자기가 서기 위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공시, 기업에서 직접 얘기 듣는 걸 보는 거다. 그걸 볼 줄 아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 판단은 결국 또 내가 내리는 것이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책임을 져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다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 돈을 책임져 주진 않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나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걸음이 전자공시를 내 스스로 이제 보는 것부터다.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또 초보자 입장에서 전자공시 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가독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어려운 용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에 좀 접목을 시켜야 될지 네. 좀 이제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전자공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자공시를 보실 때 사업 보고서는 꼭 봐야 되죠. 근데 사업 보고서는 너무 길잖아요. 막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고 막 주석도 다 봐야 된다. 근데 주석도 모르겠고 주석이 뭐 용어들도 모르는 것도 엄청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는 일단 마시고 사업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세요. 사업 내용. 네,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 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런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삼성전자가 이번에 로봇 청소기 대박 났대.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뭐 300조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 팔아봤자 얼마 팔리겠어요? 연간 몇천억이란 말이죠. 그럼 몇천억 팔았을 때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외형,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로봇 청소기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한 거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회사가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인데 대박이 났어요. 몇천억짜리 매출이 나왔어. 그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 사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고 뭐 특허 장벽이 엄청 쌓여 있고 그래서 이 다른 회사가 최소한 몇 년간 쫓아올 수 없어. 뭐 그렇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로봇 청소기 산업을 봤더니 이거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이건 유행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평가를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산업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인 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래서 그 회사의 사업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먼저 일단 확인해 봐라. 근데 그 이전에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 주주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신랑 신부감을 고르실 때 이 사람의 능력도 좋고 외모도 다 좋고 하지만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인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최대 주주가 아니면 그냥 회사는 버리세요. 최대 주주 인성. 그렇죠. 근데 최대 주주 인성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보고 모르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일단 10% 미만이잖아요. 보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대 주주가 10%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을까요? 아니죠. 네, 이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이 회사를
이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의회적으로 돈을 빼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와 최대 주주의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사업의 영성성에 있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뭐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은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난히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신사업이 최근에 핫한 것만 한다. 아, 그런 기업이 네. 있죠. 초전도체를 한다거나 뭐 2차 전지 한다거나 뭐 뜨기만 하면 뭐든지 해요. 그런 기업 피해야 돼요. 네. 그런 기업은 사명도 바꿔보자 그러고. 그렇죠. 사면도 계속 바꾸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회사들은 실적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은 피하세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한다 그러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혹해요. 이런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 정말 대박 칠 것 같고 이 사업이 정말 될 것 같아 라는 혹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게 그런 회사들인데 피하세요.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볼 때는 일단은 피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일단 피하고 보고 일단 봐야 될 건 사업의 내용이다. 근데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제표까지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이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냐예요. 그걸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시를 보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일단은 애초부터 이 실적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위험도도 또 제거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전자공시 속에서. 근데 이것들을 구분지어서 하나씩 볼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 이게 회사가 재무제표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 그 계산서랑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은 조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땡겨와서 예금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금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SPC, 그러니까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짜고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켜요. 그럼 매출 채권이 들어오죠. 그러면 현금은 안 들어왔는데 외상 매출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크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이 돌지 않죠. 그러면 흑자 부도가 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2008년이었을까요? 네오세미테크라고 그 당시에 5천억 정도 시가총액되는 회사가 무너졌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유먼이라는 회사도 예전에 그 매연 저감 장치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유망한 회사라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업 이익이 잘 나는 가운데 영업 현금흐름이 계속 적자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천 몇 개 기업이 있는데 2,7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굳이 그걸 왜 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적으로 점점 이게 탄착군을 줄여나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만 집중하면 되니까 일단 그 중에서 오를 수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위험을 제거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라고 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할 때 가치 투자 베이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대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다 가치 투자 베이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들의 성공 사례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제가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패를 경험을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걸을 종목들을 미리 걸러놓고 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100% 정답이 없는 시장인 만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잘 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안 되는 거를 거르는 것부터가 오히려 또 시작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자공시를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은 좀 거르기 위함으로 필터를 좀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본다면은 좀 더 순조롭게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럼 장생님 우리가 전자공시를 이제 처음 입문한 입장에서 이것부터는 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 약간 뒤집고 싶은데 그 전자공시에서 꼭 이것만 봐야 된다 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업 하나를 보신다고 해볼게요. 뭐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내가 이것만 봐야지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보는데 예쁘게만 하면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뭐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공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시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전자공시를 일단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자공시는 그럼 뭐지? 전자공시는 아까 기업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거 보물지도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보물지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물지도는 활용하는 거잖아요. 보물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물지도가 뭐 명함을 써서 그렇지만 이게 보물지도라고 해요. 그러면 보물지도를 이용하는 건 이렇게 닦는 거죠. 식탁을 막 이렇게 닦고 더러운 걸 닦고. 근데 그 보물지도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보물지도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물지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도를 읽을 수 있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에서 대충 위치하는 게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뭐 미국에 있는 건데 미국의 지도를 보물지도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 지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일단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이 일단 가이드라인이 그거예요. 주는 게 일단 보물을 읽는 방법이 첫 번째고 이제 후반 파트를 보면 보물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대충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기업 분석이라는 과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공시는 확실히 보고 가야지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갈 때요. 그러니까 전 보물 지도라고 했는데 힌트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장내 매수 공시에서는 힌트를 꼭 한번 점검하고 가시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공시를 꼭 봐야 된다. 이건 없고 그건 다 봐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공시들을 통해서 힌트를 본다 그랬으면 적어도 장내 매수가 가장 유효할 거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는 있어요. 이따가 그건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냥 더 말씀을 드리면 장내 매수를 잘 생각해 보면 자사주 매입이 있고 장내 매수가 있고 보통 이제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장내 매수의 어떤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자사주 매입은 법인 돈으로 하고 네. 그다음 장내 매수는 개인 돈으로 하고 내부자들이. 네. 그럼 어떤 게 더 소중하겠어요? 개인 돈이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버카가 쉽게 쓰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마찬가지요. 기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판단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개인이 뭔가 매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당연히 더 쉽지가 않아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다 그러면 특히나 규모가 1억 원 이상 장내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게 며칠 더 이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내 매수는 공시는 시그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그널처럼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뭐 시설 투자라든가 수출 공시라든가 실적 공시 이런 것들은 시그널처럼 대표적으로 활용이 돼요. 근데 이 공시들은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그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전자공시는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내 매수를 본다 그러면 장내 매수 공시는 시장에서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부자들은 우리 회사를 좋게 본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을 내가 먼저 선점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아질지 아닐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 매수 공시를 가장 많이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매크로를 꼭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전자 공시에 매크로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매크로라고 하는 건 경제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제 상황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경제 상황을 도외시하다가 2022년에 크게 한번 다쳤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장마철이에요. 태풍이 불어요. 근데 굳이 나가서 놀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 전체 매크로 큰 틀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큰 틀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해서 보는데 그 기업이나 산업을 집중해서 볼 때 일단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세운 다음에 산업이 진짜로 돌아서는 것 같다. 시장에서 내 평가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실어서 이제 수익을 내라는 거죠. 근데 오래 기다리면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 오랫동안 기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동이 있던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 의외로 이렇게 쉽게 팔아요. 조금만 수익 내고. 그러지 말라. 이거를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법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드리죠. 네, 확실히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자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거의 뭐 안 보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정말 당장이라도 우리가 꼭 한번 펼쳐봐야 되는 전자공시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직 많은 분들께서 선뜻 첫 발을 내딛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첫 발을 내딛을 때, 즉 전자공시를 처음 입문한 입장에서 그래도 이것부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홍보 아닌 홍보인데 제 블로그를 들어오세요. 아, 네.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진짜 거의 매일같이 코로나 때문에 아플 때 이럴 때 빼고는 매일같이 그 전자공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정리했다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투자에 필요하다고 싶은 공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가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선별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별해서 살펴보세요. 그게 시작이 되면 좋습니다. 급하게 보지 말고 한 주에 한 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차분하게 일주일 동안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공부해 봐야지. 회사는 일단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사업 내용이 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흐름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시를 정리할 때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루하루 걸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시기열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이게 계속 샀습니다. 아니면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뭐 실적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시기열까지도 한번 인지하고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시를 그냥 딱 본다 그러면 단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뭐 3D CT를 찍을 때 이렇게 단편을 쪼개가지고 입체로 만드는데 그 입체로 만드는 과정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시계의 흐름들을 보면서 기업들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언을 하는 것들을 담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공부해보고 이거 재밌겠네 라고 해서 시작해서 더 공부해보고 공부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금 실어보고, 근데 이거를 또 몰빵하고 그러지 마시고 비중을 조절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려 볼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또 놀러 가서 글 하나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워낙 최근 시장에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좀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높게 화두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또 매크로 질문을 바로 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운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매크로를 왜 봐야 되는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불확실성을 갖고 왔다. 근데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트럼프는 일단 정책이 불확실해요. 이 사람이 어디를 칠 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동맹국을 예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세를 한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를 또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돈이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3번입니다. 3번. 감세하는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감세하는데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죠. 돈 빌려야죠. 네. 근데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죠? 국채를 찍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안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안도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엇에 시장이 안도하고서 주가가 좋았었죠? 금리죠. 그치? 그쵸?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또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푼대요. 국채를 푼다는 건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냐고요. 안 잡히죠. 또 국채를 찍어내면 그 찍어내는 건 즉시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좀 커요. 그게 시장에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튀면서 우려했던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은 민주당은 괜찮을까?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닮아가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질러버리면 이쪽에서는 이기려고 반대로 똑같이 비슷한 정책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이 지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텄다.
네. 올해 9월 말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텄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데이터를 얘기하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대선이 되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수익률 있잖아요. 대선 여태까지 이게 조지 아버지 부시 때부터 제가 본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본 게 있으면 지금 6명의 대통령이거든요.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6명이잖아요. 6명이 12개월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첫 해예요? 첫 12개월. 대선 딱 끝나고 12개월. 첫 해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 한 번 빼고 다 좋았어요. IT 버블이 꺼졌던 아들 부시를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았냐? 일단은 클린턴이 7%대, 나머지 대통령 다 20%대 올랐어요. 시장이. 네. 근데 왜 좋을까요? 돈 푸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풀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장 자체를 부양할 거야. 그러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된다. 내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 우리가 금리 인상을 우려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부러질까 봐 걱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거다. 근데 경기는 좋다 그러면 저는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는 텄다. 요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9월 금리 인하가 있을 거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후 시장이 잠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이후에 원래는 시장에서는 지금 연내 3회 인하까지도 보고 있고 내년에도 뭐 4차례, 5차례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7, 8월까지는 시장이 좋다가 9월, 10월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9월, 10월은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11월 이후의 시장을 반드시 준비하자. 11월, 그러니까 대선에서 보면 역대 몇 년간의 대선을 봤을 때 대선 있었던 11월은 거의 오릅니다. 그리고 12월은 무패예요. 12월은 항상 좋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첫 달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정책들 많이 발표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대선에서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는지 초기에 추진한 정책이 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 정책에 의한 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가능한데 실제로 그 기업의 실적이 움직이는지 공시를 확인하는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그 실적이 확인될 때 주가가 확 튀어버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수혜주로도 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올해 11월, 12월 바짝 공부해가지고 내년 한 해 농사 이제 제대로 지어봐야겠네요. 아니죠. 9월, 10월에 공부해야죠. 네. 안 좋을 때. 그렇죠. 9월, 10월에 안 좋을 때 공부를 해놔야죠. 그래야지 10월, 11월, 12월에 이 대선 정책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죠. 네. 좋을 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좋을 때 공부하면 급해져요. 진짜로. 좋을 때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좋을 때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내가 좋은 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안 좋을 때 공부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하반기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 내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야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풀린 돈이 슬슬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다시 자극하고 그로 인해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에 좀 충격을 줄 때쯤 그때는 또 시장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미국 시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을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 얘기 드렸지 않았던 거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은 좋은데 나스닥이나 S&P 500이 좋을 때 러셀은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금리는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밑으로는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면 러셀 2000은 부진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 시장만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테마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우리는 더 종목을 집중해서 이 대선 테마와 정말로 엮여서 실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수도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매크로 방향성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좀 많이 설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번 이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까 그리고 그 당선된 인물이 어떤 정책을 펼치며 어느 곳으로 돈을 밀어줄까 여기에서 좀 기회가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그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많이 높잖아요. 높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돈을 밀어붙여 주면서 그 안에 좀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제조업과 농업 쪽을 굉장히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면 일단 에너지 가격을 낮출 거죠. 에너지 쪽은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방위비를 계속 높이려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대만 쪽으로도 니네 방위비 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방이 없어요. 나토에도 돈 안 내면 우리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방위비 분담 증가의 수혜를 볼 거라고 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이 자국의 기술을 수출하는 것들, 무기 기술을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업군이라서 그냥 우리 미국 무기 써. 물론 첨단 무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무기 써 이러면서 이제 무기 수출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업체와도 경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거나 미국의 방산 업체는 좋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대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북 관련된 것들이 기회가 될 거다. 물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지만 테마로서 굉장히 갈 거라 보는 게, 지금 이미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밑밥을 깔고 있잖아요. 맞아요. 김정은과 얘기를 할 거다. 나는 김정은이랑 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밑밥을 까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엔 될 거다라고 보는 게 핵 폐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핵 동결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핵 동결은 거기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건 체제 붕괴가 당연히 두려울 텐데, 이 체제 붕괴의 원인을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이 북한을 먹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중국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동북공정을 하잖아요. 동북공정이 이 고구려, 이 조선족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역사로 편입한다는 건데, 이걸 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역사를 뺏기니까 열받는다가 아니고 동북공정을 한 이유, 이건 진짜 북한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대만에 대한 침공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네. 대만 침공의 명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이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대만은 보호해야 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치는 건 싫은데 근데 어쨌든 뭐 같은 나라는 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같은 나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정 간섭이라고 중국이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동북공정으로 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이 편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에 개입하는 게 내정 간섭이에요.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은. 북한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중국인 거죠. 실제로 미국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잖아요. 침공당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어요. 핵 포기하면서 서방권에 들어왔단 말이죠. 미국의 요구에서.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이거를 김정은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을 쉽게 포기하겠냐는 거죠. 안 해요. 핵 포기하는 건 자기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핵이 갖고 있으면 중국이 못 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트럼프가 인정해 준다잖아요. 그래, 핵 폐기 말고 핵 동결해. 그러면서 남한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핵 보유해. 이렇게 얘기 나오죠. 네.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남한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쉽게 못 볼 테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욕심을 내고 있다. 뭘 욕심을 내고 있냐? 북한을 정상국가 시키는 데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고, 거기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북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짜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전이랑 다르게. 그러면 그 가시성 때문에 저는 대북 사업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못지않은 그런 정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실제 과거 트럼프 가 집권할 당시에 이 대북 관련 테마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큰 시세를 그렇죠. 보여줬었잖아요. 엄청나게 됐죠. 네. 그때는 특히나 또 국내에서도 이제 대북 관련 좀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안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오늘도 이제
알림 경보 뜨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물풍선 날렸다. 네. 조심해라. 네. 전놈의 새끼들. 뭐 이런 와중에 내가 투자를 관점에서 대북 관련 경협 테마를 잡는다? 조금 선뜻 마음이 안 가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트럼프 집권 이후로 뭔가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건 결국은 날 봐요. 이제. 그렇죠. 날 좀 봐요. 네. 꼭 날 좀 봐주세요 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김정은 부를 때 로켓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되게 친근하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연결된다 하면서 확실히 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또 국내 기준으로는 이런 숨어있던 그렇죠. 테마도 한번 좀 공부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네. 저는 사실 전자공시 이런 가치 투자 베이스를 처음에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테마주를 얘기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 근데 이제 물론 테마주를 얘기할 수 있는데 테마주에서도 보면 결국 사업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네, 테마주를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고 그때 대북 그 얘기가 될 때 가장 큰 게 이제 그 광물이나 뭐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시화됐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철도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올 거고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오면 이게 이 회사에 얼마만큼 기여할 거고 꿈이 있잖아요. 꿈이. 그 꿈을 어디서 그래요? 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가시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진짜로 될 것 같거든. 느낌이. 그럼 진짜로 열린다 그러면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뭔가 경협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또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이랑도 또 경협이랑 약간 또 맞물리면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근데 제가 재건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재건주 얘기 안 하냐면 재건의 사업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건 테마주지만 그 꿈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실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실상 저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관련 수혜주를 공부하면서 재건주 쪽도 공부를 해봤는데 야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실상 이 기업의 실적 대비 이 진짜 재건의 사업을 따냈을 때에 얼마나 매출 비중을 좀 키워갈 수 있을까를 따져봤더니 1%가 뭐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나 싶어서 에이 이거는 안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 테마 자체는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모가 클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연결 지을 수가 있겠네요. 네. 신선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또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있으신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재밌는 게 화무 11홍. 네, 화무 11홍. 네네. 아세요 혹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꽃이 이제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네. 붉은 게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시장을 보다 보면 이게 명매라는 게 뚜렷하게 있거든요.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시클리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제 명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재밌었던 게 음식료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산업의 작년 이제 2023년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게 많았는데 음식료는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근데 월별 수익률이 계속 바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월별 수익률이 안 좋은 섹터가 한 번 또 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특히 삼양식품이 주도하면서 이제 K푸드가 부각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로 되긴 되는구나. 근데 이슈를 잘 생각해 보면 K팝이 떴잖아요. K팝이 뜨고 K드라마, K영화까지도 글로벌리 터졌죠. 그 다음에 K뷰티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K음식료까지 터졌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분위기가 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K패션 쪽으로도 조금 네, 보이는 거죠. 네, 실제 뭐 마텐킴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하는 잭스미스가 중국에서 또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패션 스타일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어를 하더라.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풍의 이제 패션들도 많이 그렇죠. 예, 중국인들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패션들도 이제는 글로벌리 왜냐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해지면 또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퍼질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이 주가가 싸요. 엄청 싸요. 네, 엄청 싸죠. 그리고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갑자기 붙으면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의 잠재력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 코퍼레이션 건도 그랬고,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중국 계약한 FNF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다르가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안다르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저기 에코마케팅이에요. 네, 그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폰드그룹이라고 예전에 코엘 패션인데 이 회사가 지금 비비시어스라는 브랜드랑 영국 브랜드 슈퍼드라이를 오프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슈퍼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판권을 아예 샀어요. 라이선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비시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라이선스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국내에서 분위기가 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올라오면서 글로벌 진출 모멘텀까지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휠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공시로 제일 주목하는 기업이긴 한데, 휠라 다들 아시잖아요. 예. 휠라 브랜드. 근데 이 회사가 아큐시네트라고 해서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거든요. 지분율이 이제 최대 주주로서 연결로 들어오는데, 이 아큐시네트만 가지고도 휠라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큐시네트는 굉장히 실적이 탄탄합니다.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골프 용품 업체죠. 근데 휠라가 2018년에 굉장히 잘 됐다가 힘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021년에 다시 한번 브랜드 리뉴얼을 선언합니다. 윤윤 회장의 아들 윤근창 대표가 리뉴얼을 선언해요. 그리고 리뉴얼 선언하니까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죠. 재고 조정하고 이제 재편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21년 이후에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혹시 얼마 산지 아세요? 3,400억을 샀어요. 네. 리뉴얼 하는 동안, 주가가 기는 동안 3,400억을 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잘 될 것 같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윤근창 대표가 2021년에 한번 브랜드 리뉴얼에 성공했던 분이고, 2018년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리뉴얼을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복고 열풍의 어떤 수혜를 받다 그러면 지금은 좀 달라요. 전략이 달라요. 혹시 팔라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영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 팔라스. 아, 장난입니다. 이게 슈프림 아시죠? 네네. 슈프림이 되게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예요. 아, 그렇죠. 근데 팔라스가 이 슈프림 못지않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이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예요. 네네. 보드 브랜드. 근데 이 브랜드를 설립한 그 레브 탄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디자인 총괄로 왔어요. 휠라에. 근데 휠라가 휠라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합니다. 휠라랑 다르게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네네. 그래서 아예 명품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휠라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휠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기서 이제 힙하다는 느낌을 가진 다음에 휠라로도 같이 그 브랜드의 가치를 연결시키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복의 대표이사, 리복을 리뉴얼에 성공했던 대표이사를 영입해서 처음으로 글로벌 사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직위를 만들고 2025년 SS, 그러니까 봄 여름 상품부터 그분의 지휘하에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휠라 플러스는 올해 FW, 가을 겨울 시즌부터 들어가고 25년은 휠라가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휠라가 바뀔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휠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상품, 물론 이탈리아 브랜드긴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됐고,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리 K 패션을 선도하면서 패션 기업들의 어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뭐 중국이나 아시아 이 정도지만 휠라는 진짜 글로벌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휠라 플러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 자체를 성공시킨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K 패션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션 쪽으로도 뭔가 좀 봐야 된다. 근데 밸류는 싸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 근데 지금 사실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잠재력을 보고 이 회사가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진짜 변할 때, 아니면 이 회사가 진짜 숫자가 나올 때, 그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휠라 플러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W에 들어간다 그러면 빠르면 8월 말에 가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9월부터가 가을이라고 치면 여름에, 이미 늦여름에 팔기 시작하거든요. 가을 상품을. 그러니까 그때 가시가 된다고 할 때 정말로 휠라 플러스가 뭐 SNS나 이런 데서 힙하게 사람들이 회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이 품절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휠라 플러스에 대한, 휠라 홀딩스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국내 음식료 내지는 패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명동에 갔거든요. 명동에 가서 왜냐면 화장품이 갑자기 또 핫하다고 하니까 이게 찐인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막상 화장품 코너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에 많지 보니까 오히려 좀 패션 쪽에 많았거든요. 특히나 그 K-팝 아티스트들이 그 앰버서더로 있는 브랜드에 직접 가가지고 그 아이돌이 실제로 착용했거나 입거나 했던 그거를 똑같이 입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확실히 이 K-팝의 영향력이 지금 엄청나구나. 그렇죠. 네,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외국인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인, 일본인, 이제 동남아 쪽 계열이 많았는데 이쪽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명품 내지는 힙합, 스포츠 이쪽 라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봐라 좀 하면서 이제 주식창을 열어봤는데 패션 쪽은 이제 차트가 다 암울한 거예요. 아무래도. 네, 밸류도 다 완전 너무 극심한 저평가고 사람들도 애초에 쳐다도 안 보고 있길래 뭔가가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러한 포인트가 있었네요. 그래서 힐라도 저도 이쪽은 따로 공부를 안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브랜드 리뉴얼로 인해서 명품 라인이나 이 힙합 라인 쪽으로 좀 내려온다면은 이게 실제 소비자들에게 각인만 된다면 또 밸류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 워낙 또 메인으로 다뤘던 내용이 전자공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지만서도 어려워하시는 게 재무제표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만큼은 좀 봐야 된다라고 할 만한 좀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아마 네이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 그걸 일단 이해하시는 걸 먼저 전제로 두세요. 거기에 나온 지표들, 메인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재무제표를 다 이해해야지 라고 시작하면 질려요. 아마 재미도 없을 거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생겼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네이버 재무제표에서 이걸 왜 봐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이 네이버 재무제표에 나오는 요약 재무제표 내용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걸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려다 보니까 이런 지표가 있어. 그럼 이 기업은 나는 관심이 있던 기업이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지표를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 공부한다고 하면서 용어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관심이 있는 기업을 만들려면 그 재무지표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기업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매출액만 증가하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이 뭐 2조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근데 요즘엔 3조 원을 썼어요. 그럼 빚이 1조 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기업을 경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용 통제를 잘해서 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놈의 이익이 너무 많아요. 직접 재무제표를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이익이 단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매출 총이익 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밑에 또 보면은 뭐 금융 수익 있고 뭐 기타 수익 있고 뭐 법인세 차감전 수익이 있고 중단 수익이 있고 손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영업이익이 뭔지 아시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어떤 거 어떻게 나오는지 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 세 가지만 일단은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해서 증가하는지 그 흐름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 기업이 관심이 있어질 거예요. 좋아지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아지는 기업을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자, 좋은 기업까지는 오케이.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좋은 기업이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 좋은 기업은 다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기업이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미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냐?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충분히 싼지 비싼지에 대한 가치평가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재무제표 안 다음에 밑에 항상 보면은 뭐 PER, PBR 적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평가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제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손실을 보기 싫으면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 손익계산서에서 재밌었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의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차입금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걸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영업현금이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회사가 튼튼한데 이 재밌는데 튼튼하기까지 하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힌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여기 재미있는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투자 현금 흐름에 나와요. 이게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투자예요. 투자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뭐 인력이 기술을 개발하든 마케팅에 투자를 하든 시설 투자를 하든 시설 투자 어떤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투자 그 현금 흐름에서 보이는 게 투자 현금 흐름에 보면 이제 유형 자산 투자가 있어요. 이게 시설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를 매년 이제 볼 수 있는 분기별로도 볼 수 있는데 연간으로 이 캐펙스 자금 자체가 쌓였다. 그런데 이 캐펙스만큼 실적은 아직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재밌게 보고 파고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만 잔뜩 해놓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100% 믿는 게 아니고 캐펙스를 충분히 해놨고 이제 캐펙스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은 아직 보탬이 안 됐다. 그러면 보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공시를 볼 때 왜?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딱 두 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계를 강조하잖아요. 기존의 흐름과 다른 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존의 흐름과 대비해서 갑자기 이익률이 높아졌어. 기존의 흐름과 대비해서 갑자기 매출이 확 뛰었어. 기존의 흐름과 대비해서 뭐 차입금이 줄었어, 늘었어. 아니면 기존의 흐름과 대비해서 투자가 늘었어, 줄었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뭐 말 듣고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공시를 보면서 왜? 나 너무 궁금한데? 라고 하면 재밌다니까. 공부가 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출발해서 보시라는 거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 딱 볼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이익을 먼저 보시라고 했고 거기서 왜?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이거 신기한데?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더 들어가서 보시고 사업보고서 내용에서 재무제표에 어떤 지표들이 더 있을 거면 지표들이 변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출액 대비해서 보세요. 매출액 대비해서 뭐 원가율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원가 뭐지? 원가 뭐길래 이렇게 낮아졌지? 어떤 부분이 낮아졌지? 왜 낮아졌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지표가 하나씩 배우게 된다니까요. 한 기업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떤 지표가 있지만 다른 기업을 보다 보면 또 다른 지표가 나오니까 그걸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쌓여요. 그 과정을 거쳐 가셔야지 누군가 얘기하니까 특히나 이제 회계사분들 쓴 책을 보면 재무제표 막 다 적어놨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오늘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 포함 전자공시가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구나. 투자에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책을 쓰실 때 이런 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썼던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여기도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아마 단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목 하나 추천받아서 투자하거나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좌절했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한번 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합하게 만들었고 그런 분들이 딱 시작할 때 막막하잖아요. 내가 뭐부터 봐야 될지.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딱 읽으면 이런 거로 봐야 되는구나. 주식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으로 다 끝나냐?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책을 봤을 때 큰 틀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건 아까 이 전자공시라고 하는 건 보물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딱 보물지도를 읽는 법과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선언을 모으세요. 선언을 모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이제 같은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한다 그러면 투자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취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모여서 오히려 저희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꼭 직접 배를 타고 보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세요. 다른 같이 공부하는 분이 이 회사 이렇게 좋아. 내 목표 주가 얼마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세요. 나는 이렇게 보고 내가 직접 판단했더니 저게 얘기가 맞네. 합당하네. 아니면 저건 더 평가돼 있네. 저거보다 더 올라가야지. 아니면 이건 좀 말이 안 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서 숫자를 다 써보고 이걸 실적 전망까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책은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지 실제 여기서 한 걸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답답하신 분들이 뭐냐면 유튜브 보시면서 방법만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성공해. 방법들은 많죠. 하지만 어떤 방법인지 간에 여러분이 직접 하고 그거를 몇 년간 계속 해봐야지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꼭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205페이지에서 211페이지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매크로 같은 걸 강의했잖아요. 이게 시장을 꿰뚫는 그 맥을 제가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혹시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안 사셔도 돼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 내용은 꼭 한번 점검해서 보시고 이 내용이 정말 괜찮구나.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쉽다 그러면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05에서 210페이지요. 211페이지까지. 211페이지. 시장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과 우리 여러분들 또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